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성 박사님께서 건전한 ESS 산업생태계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ESS 생태계 육성통합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LS 일렉트릭의 이학승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스마트 그리드 협회라든지 대한전기협회 그리고 전기산업진흥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서 사실 저희가 ESS 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수차례 많은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업체들이 아직 원하는 수준만큼 사실 그 희망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희망컨대 제가 이번 발표가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업계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이 오늘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글로벌 ESS 시장 전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ESS 시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추세하고 탄소 중립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여기에 보시면은 약 CAGR 31%라고 하는 향후 10년 동안 고속 성장이 되는 그런 사업 업종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사실 제조업에 있어서 이런 30% 이상 CAGR을 예측되는 사업은 대단히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건 우드 맥킨지 에너지 스토리지 포캐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2021년 2월 15일 날짜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2020년 현재 보면 전 세계가 약 5기가와트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용량적으로 보면 11기가와트 아워라고 그래서 약 2시간 정도 방전되는 이런 정도의 에너지 시장인데 에너지 용량적으로 보면 2030년에 보면 이게 무려 53기가와트.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약 10배 정도의 출력 용량 성장을 예상한다. 이 우측에 보이는 부분은 배터리를 포함한 소위 에너지 저장량을 표시한 겁니다. 2020년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약 11기가와트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10년 후에는 이 값이 무려 164기가와트 아워, 즉 현재보다 약 15배 정도의 에너지가 커지는, 또 사실 방전 시간으로 보면 약 3시간 정도 방전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으로 정배되는 대단히 우리한테 보면 약속된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는 이 전 세계 시장을 응용 분야별 시장으로 한번 쪼개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소위 프론트 오브 더 미터 시장이라고 그래서 개통용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두 가지는 비개통용, 비하인드 오브 더 미터라고 그래서 소위 가정용 혹은 상업용 그 시장 두 개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쪼개보면 이 그래프에서 쭉 약 거의 70%를 차지하는 시장이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적용 시장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도입된다든지 에너지 믹스의 변화라든지 분산 전원의 확대 등등으로 인해서 전력망 안정성의 강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개통용 시장과 비개통용 시장을 나누었을 때 개통용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력 개통 참여용이라고 해서 전력거래 시장의 보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큰 줄거리가 신재생 연계형이라고 하는 이런 쪽이 개통용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업용 쪽에서는 보면 아무래도 전력 사용량을 어떻게 감축할 거냐가 주도 용도고, 또 하나는 DR 및 VPP 사업 참여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정용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사용 절감이라든가, 또 하나는 앞으로 소매 전력 거래 참여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신시장에 대한
준비들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주요 국가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요 국가별을 찍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는 국내 시장을 발판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이 시장을 앞에 봤던 장표를 각 국가별로 사실 쪼개보면 요 밑에 있는 노란 부분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이 중국 시장이고 좀 더 위에는 사실은 호주 시장, 그 다음에 인디아 시장. 이 사실 4개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2030년 말에 69기가와트 정도. 그 다음에 위가 중국이 47. 사실 이 두 국가를 합치면 그 60에서 70%를 사실 점유하는 시장이다. 한때 우리나라는 2019년, 2017년, 18년에는 전 세계 시장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1등 시장을 기록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뒤로 가면 이제 점점점 사실 로드맵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잘 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라, 물론 중국은 우리가 과연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은 듭니다만 주로 이 시장을 드라이빙하는 시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결국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어찌 보면 축적의 시간을 가져야 할 그럴 것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FTM 시장에는 개통 보조 서비스라고 하는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연계와 관계된 것. 특히 중국 같은 거 보면 상업용인 경우는 PV하고 ESS 연계로 전력 규제를 대비한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는 조금 한전이 대부분 이 부담을 지고 있지만 선진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도 보면 신재생 단지가 개통 접속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부여해서 신재생 업자들이 그 안정망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규제들 거기에 대한 시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세계 시장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결국 해외 진출을 할 때 중요한 레퍼런스로 보아야 할 장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 ESS 시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한전의 그 주파수 조정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깔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약 347메가와트 아워의 ESS가 전 세계 보기 드물게 대용량이 이제 깔리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정부 지원 정책이 피크 저감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연계라든지 주파수 조정에 힘입어서 이 시장이 2017년 대폭 증가합니다. 이게 약 257개 사업장의 금액으로 그 당시 따져서 약 4,400억 정도 되는 시장, 그리고 약 700메가와트 아워 정도의 시장이 2018년에는 무려 한 4배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1조 8천억 시장에 이 정도 큰, 이때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약 70%의 ESS 시장을 갖는 기록을 가졌던 그때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화재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무려 반토막이 나고 2020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정해보면 모든 이런 좌측에 보이는 정부 지원의 정책들이 일몰이 되면서 사업자들이 이 일몰에 하지 않으려고 막 뛰어들어서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잠깐 튀어오른 그런 시장이고 2021년에는 사실은 어떤 로드맵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장에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한전에서 19년 공식적으로 발표된 ESS 편입 지수를 보시면은 주파수 조정량과 피크 저감용은 그래도 BC 레이시오가 1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우리 누적 동안 이 기간 동안 누적해서 설치된 걸 보면 신재생 에너지 연계가 전체 설치량의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의 BC 레이시오가 극히 낮다. 그러니까 개통 기여도가 자꾸 없다라고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일한 시간의 방전과 어떤 이런 어찌 보면은 딱 정해진 틀 내에서 운전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개통 기여도에 크게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BC 레이쇼를 높일 건가도 우리가 많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지난 그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화재 사건을 지난 한 5, 6년 동안 급성장하다가 화재 사건을 겪고 침체가 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되돌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보입니다. 한전 FRC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 구조가 사업주가 있고 각각 기자재의 분리 발주 방식을 택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나 피크 정한 방식에는 이 방법과 또 여기 있는 SPC가 어찌 보면 턴키 사업자를 하나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숙된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험이 축적되기 전에 이런 구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라든지 대응하는 속도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ESS가 처음 우리 시장에 정착했을 때 아직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구조로 가지게 되면 화재 사건이 나면 누가 테이블 창구에 공통돼서 예를 들어서 고객과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부재하고 복잡하고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됐다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웠던 경험에 의하면은 발전 방향은 어쩌면 이 TK 사업자, 턴키 사업자가 굉장히 자격 있는, 다시 말해서 이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이런 것들을 가진 부분이 하나의 접점이 되어서 고객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재 이후에 산업 생태계에 가장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 미비에 대한 것을 빨리 우리가 신뢰 회복을 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2, 3년 전에 굉장히 크게 성장하던 생태계 조성까지는 했지만 그 조성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몇 가지의 가시적인 시장이 뜰 때까지는 그 생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기존 정책 지원에 대한 리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 연계라든지 피크 저감용이 있어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3, 4년 동안 전 세계 1등 시장으로 디벨롭하고 했던 그런 기회에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 경쟁력 배터리 시장은 무려 전 세계 40%를 점하게 한다든지 경제적 성장이라든지 또 신재생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했었다. 다만 사고 이후에 우리가 하는 거기에 상당 부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 한전의 그 BC 레이쇼 분석 결과 보면 피크라든지 요 두 가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수없이 과거에 한꺼번에 일몰하지 말고 어떤 그 프로젝트가 되고 나면 사업 운전 개시점으로부터 한 15년 정도까지를 유예해 달라. 그 얘기를 아무렇게 해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최소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전이 개통 안정화용 이제 프로젝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디벨롭해서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는 최소한 향후 1, 2년만이라도 어쩌면 유지를 해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두 번째는 이런 파란 부분입니다. 앞에 전 세계 시장을 봤다시피 개통령이 전체 시장의 70%를 드라이빙 하는데 그 개통령 속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서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건 이미 여기에 보면은 법령 책임 위협이지만 제가 지금 그 국가규제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지난달 사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이 자동차 폐 배터리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속 ESS에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걸 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완전히 그 규제를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것은 인위적인 시장 조성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가 형성되고 나면 시장 자체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ESS 사업이 되도록 좀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그 수많은 신재생 에너지 믹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최근 이슈를 한번 이 신문기사 중심으로 보면 빌 게이츠가 최근에 그 2월 15일 날 이 기사인데 그 책을 써냈습니다. 이거 보면 기후재앙을 경고하면서 전기 쪽, 특히 에너지 쪽에 대한 이 얘기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17일 날 그 토론회에서 이 개통보조 오피스를 활성화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제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또 최근에 제주도에서 산업부가 그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집 전기는 우리 동네에서 생산. 이 얘기는 결국 분산 전능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040년까지는 30%로 확대하겠다라는 산업부에 이제 발표도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분산전원 에너지가가 분산전원 로드맵을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찍히지 않은 로드맵을 발표해서 사실 업체들이 좀 시간을 찍어달라. 그래야 그게 예측 가능하고 그래야 업체들이 뛰어들지 않느냐라는 요구수 있었는데 1월까지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여기 있는 것처럼 아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로드맵이 시간까지 되면 아마 상당히 가시권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ES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력 산업 전환 시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CAGR이 30% 이상 상회되는 이런 사업은 분명히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 PCS가 2020년 약 전 세계 6천억 시장이 약 6주로 바뀝니다. 물론 가격은 그때 디스카운트 되는 거는 제가 감안을 안 했습니다만은 시스템적으로 보면 6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는 대단히 큰 시장이다. 또 하나는 이 개통형 시장이 주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의 정책과 에너지 믹스와 유틸리티에 좀 과감한 이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국내 ES 생태계의 잠재력은 이미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 이 FR 시장을 이론과 큰 걸 하는 거를 그 두려워하던 걸 한전이 강하게 도입을 해서 한번 보여줬고, 실제로 그게 먹혀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뼈저린 우린 축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설계의 완성도라든지 운영 방식에 있어서 풀차지, 풀충전 이 방식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도 이제 고민도 해봤고,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몰에 뛰어들고 하는 이 제한된 자원의 프로젝트 수를 늘려놓으면 어떤 공사의 그 퀄리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우리가 겪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이 희망적인 것은 개통 안정화용 시장 도입이 이제 착수됐다. 그래서 저는 침체된 ES 산업이 재도약의 기회가 이제 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업체들의 진짜 간곡한 바람입니다. 시간을 좀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학성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자분들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 상근 부회장 장재원입니다. 저는 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 포럼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포럼의 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1년도도 지금 이제 3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사업을 위한 추진 계획이 확정되고 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시고 또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지금 화두로 자리한 이때 사회자가 언급한 대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고 또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따라서 ESS 산업은 에너지 전환 시대 전력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규모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ESS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가능성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견인할 수 있는 국내 ESS 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에 발생한 ESS 화재 사고의 여파로 신규 시장이 위축되고 또 신규 투자가 축소되면서 ESS 산업과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 그러면 이학성 전기산업진흥의 ESS 생태계 육성 통합협의회 회장님의 기중한 발제에 이어서 이성규 한전개통연계부장님, 이창건 전력거래소 개통기획팀장님, 전준만 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센터 부장님, 송화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 시종규 서창전기통신 상무님이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모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 시간은 8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각각 부여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건 팀장님께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교통교육팀 이창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ESS의 교통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구차 수급 계획에 따르면은 지금 2034년에 총 전원의 양을 약 한 125기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약 한 78기가 정도가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풍력이 약 한 68기가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 68기가 중에 약 50% 이상이 특정 지역에 필름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아직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치나 일정이 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논조사 등을 해보면은 주로 호남 지역에 거의 한 50% 이상이 이제 설치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게 한쪽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또 하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앞으로 전망에 비춰봤을 때 제가 이제 교통 입장에서 그러면 교통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실 많이 잘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더커브 혹은 순부하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순부하라는 거는 현재 지금 발전기 중에서 수요에 대응하는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빼고 일반 발전기가 공급하는 발전량이 일중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일일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34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운전을 하고, 물론 설비 영향이기 때문에 실제 운전량이 그보다 이제 낮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봐도 제일 낮게는 일반 발전기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약 한 16기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낮에 불면은 다른 일반 발전기들이 이제 끄거나 감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34년 기준으로 원전만 해도 설비 용량이 19기가거든요. 물론 모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9기가가 다 운전하지는 않겠지만,
원전하고 일반 뭐 꼭 돌아야 되는 석탄화물이나 LNG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교통 형상에 압박을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얘가 이제 낮에 많이 발전을 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또 떨어지니까 이제 발전량이 줄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큰 편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 양이 시간 방향은 한 10기가 정도 수준에 이를 거고, 그리고 최대 총량으로 하면은 뭐 제일 그 낮은 점에서 높은 점까지 보면 약 한 39기가, 40기가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상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변동성이 이만큼 심해지게 되면 주파수 유지라든지 수급 유지에 굉장히 이제 좀 부담을 가지게 될 거고,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일반 발전기가 줄어들게 되고, 이거는 일반 발전기가 그동안 담당을 했던 관성이 그만큼 또 줄어든다는 또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 줄게 되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는 주파수 안정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어떤 그 발전기 고장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교통에서 주파수를 유지하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8기가 중에 약 한 50% 이상이 지금 호남 지역으로 집중된다고 하면 망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이제 심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망은 지금 발전소가 위치한 곳에서 수요주로 전력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 상태인데, 이 발전력이 이제는 바뀌어서 한쪽으로 치중되는 다른 발전력의 놓이는 패턴이 이제 발전소가 놓이는 패턴이 지금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망으로 이제 운영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망의 어떤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많은 압박 요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전부 다 뭘로 귀결되느냐면, 결국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커트하는 거죠. 잘라버리면 이제 일정 부분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정책 방향하고 맞지도 않고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ESS가 이런 지금 얘기한 승부화가 심해진다든지 변동성이 심해진다든지 관성이 낮아진다든지 망에 대한 어떤 압박을 받는 부분 해소하는데 ESS가 좋은 어떤 기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커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ESS를 저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아까 저희도 앞서서 해외 사례에서도 봤겠지만,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벤을 갖다 붙인다면 망 보강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변동성 대응량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건 구차 계획에 이미 일부 양이 들어가는 걸로, 구차 수급 계획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ESS가 워낙 또 리스폰스 타임이 빠르다 보니까 관성이 낮아지는 부분, 관성 감소에 대한 어떤 주파수 안정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 현존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어관하는 ESS, 이런 것들도 ESS의 한 분야, 활용 분야로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ESS가 이건 활용 방안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도커브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승부화가 많이 감소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ESS를 활용할 때 이제 저장용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때 저희가 경제성을 한번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도 경제성이 낮은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저장용 ESS가 용량으로는 엄청나게 큰 소요량을 필요로 하는데, BC는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CP까지 고려를 해도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는 0.5가 안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결국은 단가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또 ESS가 이런 활용 분야에 잘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보조 서비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보조 서비스를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운 항목,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파수 우리 예비력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관성에 대응할 수 있는 초고속 응답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여기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지불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보조 서비스 그 보상 비용이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서비스를 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쪽으로 보조 서비스 비용이 이제 전체적인 파이가 보상 비용이 이제 높아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SS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육지에 그 재생에너지 커트일이 잘 발생 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곧 조만간에 한 지역에서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에 연결된 ESS 양이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 얘가 충전을 효율적으로 하면 재생에너지 커트일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ESS는 주간 시간에 충전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고시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S가 교통 상황을 보고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다 충전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태양광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대에 최대한 충전을 먼저 시키는 쪽으로 지금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재생에너지가 출력이 많아져서 망의 압박을 받아서 커트일을 받아야 되는 시간대는 이미 ESS는 만충전이 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이게 저희가 좀 문제로 되고 있다고 보고, 특히 대규모이거나 성전 연계형인 경우에는 어떤 모니터링이나 어떤 그 능동적인 어떤 충전하고 방전의 어떤 메커니즘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또 추가 토론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전교통연계부장님 이성규 부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전교통계획처의 이성규입니다. 전력교통에서 이제 아까 이학성 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ESS 용도는 크게 이제 피크 저감, 그다음에 주파수 조정, 재생에너지 연계용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년 이제 화재 조사 결과 때 자료를 보면 18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한 1.6기가와트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크 저감용이 약 40%, 재생에너지 연계용이 한 36%, 그 다음에 주파수 조정용이 한 23%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제 2014년부터 주파수 조정용 ESS를 설치를 시작을 해서 2017년까지 13개 변전소에 한 370메가와트 정도 설비를 구축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ESS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아마 마중물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ESS가 에너지 신사업으로 육성이 되고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했다가 아쉽게도 그 19년 화재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가동도 중지되고 REC도 이제 일몰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생태계 유지도 좀 힘든 것 같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나라에 조금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SS를 전력계통에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목적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과 같은 전력회사에서는 이제 아까 뭐 이창근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송전선로 보강을 계속 하는데 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송전선로 보강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이제 발전기 제약 운전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 제약 운전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ESS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한전에서 이제 구입 전력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이제 2023년까지 발전기 제약 완화형 ESS를 약 1.4기가와트 지금 설치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1.2기가와트 발전 제약 완화 효과가 있고 연간 한 3,100억 정도의 제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전력회사에서 이제 제약 완화용으로 이제 활용하는 용도고, 그다음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석탄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LNG에서 어느 정도 출력을 조정을 해줬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도 규모가 커지면서 석탄이라든가 다른 기저발전기처럼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변동성이라든가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ESS를 설치를 해서 이제 과잉 출력분 또는 부족 출력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ESS로 충전 방전을 함으로써 손실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전 발전기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전력 개통에 기여를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개통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ESS를 저는 이제 전력 개통에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과거에 뭐 REC라든가 그런 인센티브 제도보다는 이제 특히 기가와트급의 이제 해상 풍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처럼 이제 전력 거래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FR이라든가 보조 서비스 시장도 좀 현실화를 해가지고 그걸 ESS로 활용해서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좀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이제 전력 시장이라든가 거래 시장의 제도를 좀 선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전준만 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센터 부장님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안전공사 전준만입니다. 저는 이제 안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공식적으로 좀 30건의 화재가 지금 17년 이후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1차, 2차 대책, 뭐 사고조사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18년도에는 16건, 19년도에는 11건, 그리고 지금 작년에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부분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19년도 6월에 관련된 기준들이 많이 강화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자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가 다행히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지금 저희 공사에 파악되고 있는 거는 한 2,600개소의 사업장이 있고 거기에 한 10기가 가까이 용량이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전에도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 그 현재 안전조치 기존에 이제 그 강화된 안전조치 이전에 설치된 그런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조치가 완료돼서 이제 한 97% 이상 안전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비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런 그 또 하나 가장 주요했던 부분은 정부에서 그 충전율 제한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옥내용은 80%, 5개 별도 건물에 있는 거는 90%의 그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서 또 정부에서 또 3에서 8% 정도의 REC 추가 지급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크 저감형에 대한 그런 기간들, 그동안 가동 중단했던 기간들을 연장해주는 그런 수준의 현재 그 손실 보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충전율 제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1년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보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할지를 계속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그 2건 난 화재도 현재 조금 아직 완벽하게 원인 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마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지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향후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 지금 2건도 현재 사고 원인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건은 지금 실증 조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재조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원인이 나오면 그런 기준들을 좀 반영하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안전한 그 ESS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조금 약간 사각지대로 생각되는 게 지금 가동 중단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제조사들과 이제 협력해서 현재 실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뭐 폐기 처분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데 또 그런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현재 그런 부분을 정부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정부에서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제조사에서도 그 이런 BMS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현재 일부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뭐 위크셀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 사업장에 알려주면서 이렇게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통합관리 시스템 부분이 현재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 공사 차원에서 조금 더 좀 수명 예측까지 가능한 부분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안전성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이런 저희들이 현재 그 규제도 상당히 많이 좀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준도 강화될 뿐더러 정기검사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정기검사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제 그 관계자들, 기술자분들이 많이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들도 있고 해서 이런 이제 시스템 연계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온라인 방식으로 검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좀 고민거리가 아까 잠깐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현재 그 실증 특례 사업을 현재 이제 모 자동차 회사하고 관계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려면 그 제품에 대한 그 관련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KC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현재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증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계 기관이 지금 국회의원에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실증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도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아무튼 지금 뭐 국내 EV에 장착되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진단을 잘 해서 문제 없는 그 모듈들로 인해서 ESS가 좀 구축이 된다 그러면 아무튼 그 재활용 측면에서도 또 환경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런 이제 재활용 ESS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질 걸로 보여져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현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진흥 사업과 더불어서 이 안전적인 측면도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전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동교육 서창전기통신 상무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이 토론회 이전에 그 중소기업의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그 대표자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뵀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좀 통해서 ESS 활용 방안을 어떻게 그 가져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 토론을 뭐 자체적으로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목소리를 조금 그 반영을 해보면 ESS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이제 일몰제로 ESS 사업이 전부 그 지금 중단이 돼 있어서 사업자들의 경우 지금 대부분이 태양광과 ESS를 같이 그 사업 영역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부 ESS 엔지니어들을 태양광으로 지금 재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지금 뭐 ESS 사업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내 목소리인데 정책적 접근으로 보면 지금 피크 관련된 피크컷에 관련된 ESS 특례 요금제의 경우는 뭐 좀 더 아까 이학성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유보를 일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도가 그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기본요금을 그 3배를 주던 그 부분을 ESS 투자 원가를 고려해서 6년 정도의 절감액이 투자금을 그 ROI를 그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장이 계속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달라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경우는 이 뭐 그리드 페리티 달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금 전력 거래 시장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미 뭐 그 국회 산자위에 이번 달 그 토론회에 반영이 돼서 지금 치열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뭐 오늘 어제 그 제주 지역에 그 지역주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대책이 나왔던 것처럼 P2P 전력 거래 시장을 그 수익성 확보 방안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에 ESS의 그 공공기관 의무화 설치 제도를 좀 강화하고 부활해서 중소기업이 우선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설치 공공기관이 202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 수요만 그 확보가 돼도 일단 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 지원 쪽에서 보면은 표준 인증 비용들이 굉장히 그 부담이 가는데, 그 KC 인증이라든가 단체 표준 인증, 해외 규격 인증 뭐 등등 바우처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그 업체별로 그 대표 모델 인증 시에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그 요구 사항도 있었고, 용량별로 지금 전부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토폴로지가 같을 경우 대표 가장 큰 용량을 받으면 그 같은 시리즈의 제품들은 단체로 인증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좀 지원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업계의 요구였습니다. 또한 이제 배터리 수급에 관련돼서도 배터리 용량별 이 패키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증도 잇따라야 되고 그 패키징 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그 뭐 시장의 여건이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를 이제 공동구매 형태로 정부가 협회를 통해서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책연구기관, 주로 이제 애기평이 이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ESS 응용기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우수성과 업체의 경우는 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뭐 일종의 MEP 같은 신기술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기술 강소 기업이 육성이 되고 뭐 대중소 기업들 동반 선정하는 생태계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 측에서 보면 이동형 ESS를 상용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업계 대표가 있으셨는데, 한전이 3년 전에 이제 그 노후 주상변압기 교체 시 활선 작업 때문에 이제 감전 위험이 있다 보니 차량용 그 이동형 ESS를 그 통해서 안전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그 실험하는 그 자리에 그 관계자분들부터 다 나와서 그 성공적으로 그 교체가 되는 그 과정을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수요가 기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 계획도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최근에 중국 헤이룽장성의 뭐 지시시에 있는 응급제를 만드는 이제 관련 업체인데, 중국의 그 이상 기후와 수해로 그 지역적으로 전력 공급망이 끊기고 이런 그 서비스를 일회용 ESS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여러 번 그 문을 두드리는 이런 걸 봤을 때 이 시장이 꼭 필요한 그 기술이 아니겠느냐. 나아가서 그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그 이동형 ESS가 상당히 그 지금 검토 기술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도 살리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 문제로 중단됐던 자립섬, 그 PV, ESS, 뭐 풍력, 파력, 조력 뭐 등등 그 재생에너지원을 그 ESS에 묶어서 그 자립섬에 활용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좀 재검토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그 국내 GS 건설과 그 필리핀의 이제 까탄두아네스라고 하는 그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섬인데 그 작은 섬에 그 8메가와트를 가지고 30만 명이 그 살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주도는 커테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8메가 가지고 30만 명이 쓰니까 개통해서 그 발전소에서 뭐 20km만 떨어지면 냉장고가 안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그 자립섬들을 FS 사업을 하면서 야 이런 시장들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시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략 그 당시에 이제 2천만 불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한 8년 필리핀의 그 DOE에서 그 서브시디를 받으면 한 300원 가까운 그 금액으로 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일본이 자이카를 통해서 뭐 꽤 큰 그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 그 저기를 가져간 걸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이 세부에 그 카디즈 태양광 연계 그 스무딩을 하는 그런 부분도 국내 업체들이 지금 그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그 입찰에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어제도 그 필리핀의 경우는 그 산미구엘 그 맥주 회사가 그 100메가의 ESS를 지금 하고 싶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가야 될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이라고 볼 때 이 사업은 한번 다시 그 집회해야 할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요거는 그 개통 접속 용량 부족 때문에 우리가 야간 발전 제도를 그 재작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 역시도 그 뭐 ESS 화재에 묻혀서 지금 그 실종이 돼 버렸는데 전국적으로 3기가 이상이 되는 대기 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졌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는 야간 발전 제도도 한번 다시 살려서 갈 수 있도록 그 한전에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DR 참여를 통해서 ESS를 보급하는 자발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그 기틀로 그 시장에서 요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린쉽이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 선박 접안 시에 그 디젤 화석 연료를 그 ESS로 대체하는 지금 이미 그 국내 대기업부터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뭐 2030년까지 15%라는 그 지금 목표가 국토부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을 좀 확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ESS 산업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떠나가려고 하는 그 ESS 그 중소기업들이 다시 이 시장에 그 참여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화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 ESS, 안정화용 ESS 설비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ESS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그 전력망은 이제 이창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연계되는 그런 발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발전기가 공급해주는 그런 관성이 이제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기반 ESS 설비는 상당히 전력망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또 기존의 발전기보다 훨씬 더 투입 효과가 높은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통 운영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력 중심의 ESS 운영 전략은 이제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적용 시간대가 저희가 이제 주파수 예비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파수 응답 예비력과 겹쳐져 있거나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S 설비가 기본적으로 소공적인 그러한 형태로 기존 발전기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은 제대로 이제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소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ESS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기존 예비력 설계를 조금 더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정책적인 그러한 부분이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교통 보조 서비스 확대 측면과도 이제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R&D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교통 안정화용 ESS는 대전력의 유효 또 무효전력 공급 능력이 있는 형태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한전 FR ESS 사업 그리고 그 외의 사업 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ESS T&D 송전망 배정망 활용 측면에서 선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투입 가능한 ESS는 낮은 전압 수준에서 연계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는 ESS 기술 선도가 어려운 것이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ESS는 이제 낮은 용량으로 접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압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향후에 필요한 ESS는 안정화의 경우에는 수십에서 수백 메가와트. 그리고 신재생 연계용 ESS는 수십 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낮은 용량의 ESS를 이제 여러 개 연계하는 형태는 이제 향후에는 조금 대형화가 어렵고 그리고 통합 운전이 어렵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고압형 ESS 기술 개발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개통은 유효전력 측면에서도 이제 변동성이 많지만 유효전력 변동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무효전력 측면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압이 이제 자주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치 설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ESS가 대용량으로 개발이 될 때 그 능력을 컨버터의 능력을 무효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에 ESS 특별히 개통 안정화용 ESS는 또 설치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송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하고요. 발표하신 그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하거나 또 아니면 언론지상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순서는 아까 발표 순서하고 반대로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좀 한 3분 내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송화창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ESS를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기술 선도기 되기 위한 조건들을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높은 전압을 개발하고 또 하나는 무효 전력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ESS를 개발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ESS 이외에 우리 SVC나 스테콤이나 이런 무효 전력 별도의 설비가 있는데 이걸 ESS에 부과하기 위해서 하면 다른 장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필요하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압형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ESS가 직류 1000V 그리고 이제 PCS가 이제 2대의 변압기로 연계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PCS를 병렬로 쭉 연결을 해서 154kV에 연기하는 그런 구조인데, 아까 이제 말씀을 이제 잠깐 드렸었는데 이러한 토폴로지는 이제 대형화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주 이제 많은 그러한 모듈들이 이제 접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제약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배전단에 붙어야 하는 그러한 ESS는 이제 저압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통 안정화용 그런 설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개통 안정화 설비가 수십에서 수백 메가와트 정도가 단일 계속에서 아마 요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신재생 연계 ESS는 수십 메가와트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는 이러한 이제 이러한 형태 요구되는 그런 ESS 투입이 이제 요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게 이제 고압형 측면이 되겠고, 무효전력 보상 측면에서는 설비를 이제 무효전력 보상을 위해서 향후 전력망은 전압 측면에서도 아주 변동성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바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팩츠 설비의 그런 투입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무효전력 ESS에서 무효전력까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PCS의 용량이 약간 커져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보상할 수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서 ESS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있는데요. 과연 이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문제는 효과가 또 얼마나 있을지, 근데 시상무님한테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이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안전 문제도 있을 텐데, 안전 문제는 또 안전전기화 능력자 전문가님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ESS 안전 대책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미 ESS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여건을 해서 안전 조치가 이행이 사실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행하더라도 비용하고 시간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상원하고 정 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 그 폐배터리를 활용한 그 ESS 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그 폐배터리가 전기차 보급 속도나 저거에 비해서 그 시장에 시범적인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 경우를 보면은 그 버스가 이제 벌써 한 5년 전부터 그 시장에 전기 버스가 도입이 돼서 거기서 폐배터리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기술 저 시험원하고 같이 지금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아직 경제성을 논할 단계는 아닌 시장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의 속도로 봤을 때는 향후 5년 이내에 엄청난 수요에 이 잘못하면 산업 폐기물이 될 수 있는 그 전기차 폐배터리가 지금 그 시장에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저거 할 거냐, 살릴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두 가지, 하나는 리유즈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자원 재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분류 체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확실히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연구기관들과 저 시험원 쪽에서 이 분류 체계를 지금 만드는 것이 1번입니다. DB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저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70% 정도의 사용이 된 70%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결국 좀 더 경제적인 ESS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신 배터리로 적용한 ESS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폐 배터리를 활용한 배터리로 수명을 계속 보장을 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가능할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폐 배터리의 원가를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폐 배터리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로 지금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은 PCS에서 뭐 배터리별로 DC-DC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지금 그런 단계는 거의 완성도가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행정적인 지금 시장의 논리에서 시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폐배터리의 가격이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제도를 마련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참고로 제주 고팡에 폐배터리로 ESS를 구축을 했는데 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고장도 잦고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진화를 못해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이 폐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신남방국 지금 필리핀의 메랄코하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툭툭이라고 제주도에서 다니는 그 차들도 이런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지금 충전을 하고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우리 시종규 분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활성화가 필요한 그거를 검토를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 아마 지금 전기차 보급을 아이오닉 5 이후에 이번에 보셨다시피 뭐 사전 계약 대수가 뭐 사상 최대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 인기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이제 사용 후 배터리이기 때문에 어떤 모듈, 어떤 셀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류 체계, 그다음에 그 안전 진단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많은 물량을 일일이 다 뭐 우리 국회의원이나 관련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떤 그 안전 체계, 분류 체계로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설치됐을 때의 부분, 이런 부분, 이 현장에 설치됐을 부분은 어디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좀 안전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증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분류 체계, 그다음에 그 말씀드린 그 셀 단위, 그 모듈 단위 안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획기적으로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 설치되는 기술 ESS에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업계에서는 지금 남은 잔존량이라 할까요? 한 60-70% 정도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단지 그냥 자원 재활용 정도 수준으로 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양호한 그런 모듈, 그다음에 최근에 좀 교체한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나중에 이게 이제 뭐 대용량화라든지 아니면 좀 급속히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또 그런 안전 이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좀 잘 우리가 좀 만든다고 하면은 예, 안전성 부분, 그다음에 운영 단계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안전이 많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단지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전의 이성규 부장님께서는 발전 대학 관하형으로 기존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설치한 이외에 1.4기가와트 2023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재생 변동성이나 가널성 완화를 위해서 ESS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기능이 작동할수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이,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도, 시장 제도를 가장 효율적일지 생각하시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풍력 발전이 이제 뭐 작년에 77회인가 이제 커테일이 발생을 했고, 이제 육지도 특정 지역에 이제 곧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전망이 사실 그게 못 따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떤 조건이든지 좋으니까 개통에 접속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조건부로 접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사전 간발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고장시 간발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가 아까 자료를 보면은 BC 레이쇼가 가장 낮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ESS를 개통해서 활용할 때 가장 최적인 용도가 재생에너지 연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송전망이 부족한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송전소를 고장났을 때 커테일 부분을 그냥 커테일만 할 게 아니고 ESS를 통해서 충전을 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면 방전을 하면 그만큼 또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화가 되면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이제 시장에 같이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예측을 해서 이제 사전 예측량보다 과잉 출력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걸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저장을 했다가 이제 풍황이라든가 태양이 사실 예측했는 만큼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 출력에 대해서는 또 아마 시장 설계가 나중에 되면은 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충전했던 양을 방전시킴으로써 또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용량 단위 용량이 커지면서 지역 용량이 커지면서 이제 그간 뭐 석탄이라든가 LNG가 이제 했던 역할을 이제 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조 서비스 시장 F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시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측된 수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인센티브라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개통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역할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 플러스 이제 ESS를 설치했는데 이제 ESS 충전 시간이 정해져 있다가 보니까 풍력 발전 아주 발전 잘하고 있는데 ESS 방전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력 계통이 취약한 계통에서 더 취약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천전 팀장님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함자에서 이성규 팀장하고 약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어차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획대로 확대되면은 이 팀장이 발표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그게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점,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ESS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성 확보나 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경제성 부분이 발표하실 때 저장용 같은 경우는 불확실하고 EC가 아직 0.5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뭐 보조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경제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그 근거를 제공하려면 어떤 제도를나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근거라는 거는 사실 이제 ESS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 전력계통이 없던 설비이기 때문에 요소가 새로운 구성 요소가 이제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떤 설비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비력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주파수 조정용이다. 그러면 지금 FR용 ESS가 들어온 지가 지금 몇 년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FR용 ESS라는 저장 장치가 주파수 조정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얘를 저장 장치가 주파수 조정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활용되려면 이 저장 장치는 어떤 기술적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제 바꾸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더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아까 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성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그 부족한 관성 혹은 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파수 안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ESS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역할의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예비력 분류 체계에서 보면 1, 2, 3차 예비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파수 조정용도 있고 1차 예비력이 발전기가 제공하는 가바나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예비력은 수초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10초 이내에 들어오는 이런 요구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예비력보다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용어를 저희가 초고속 응답 예비력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분야에 ESS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올해 안으로 아마 저희가 관련 고시 개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변동성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비력 체계의 변동성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고려한 예비력 카테고리는 아직 포함은 안 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현재 그 예비력 체계에 포함시킬지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도 규칙이나 고시를 통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경제성을 잠깐 말씀하신, 사실은 0.5라는 수치는 저희가 좀 장밋빛으로 본 거고, 그거보다 사실은 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보기에. 그래서 사실 물량은 굉장히 이제 많고, 더 커브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저희가 부분을 해보면은 꼭 발전기가 돌아야 되는 부분, 그걸 끌 수 없는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커트일 해야 되는 거고, 그 커트일한 양만큼이 사실은 개통에서 필요로 한 배터리의 용량이 되는 거거든요. PCS 용량도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충전 구간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양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현재 한전이 투자했던 그 배터리의 투자비 비용, 그걸 34년 기준으로 이렇게 효과시키고 한 작업들을 해봤을 때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석탄이나 아니면 LNG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을 얘가 이제 그 부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시장 경제성이 되는 건데, 그 대신 하나 경제성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가치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충전을 시키면, 혹은 커테일을 회피하는 것은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정책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또 내가 원전을 예를 들어서 꺼야 된다는 문제, 그 원전을 끄는 문제는 사실은 어떤 시장 비용 이외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대체하는 어떤 자원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 초고속 응답 예비력도 그렇고, 어떤 ESS가 개통 신뢰도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 코스트 이외에도, 시장 가치 이외에도 어떤 다른 측면의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거의 다 된 건데요. 온라인에서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또 지금 프로에서 많은 분이 나와 계시고, 여기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이나 프로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장한성 부회장입니다.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 활용 방안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학성 박사님의 향후 시장 전망이라든지, 또 업계 니드를 대표해서 서창전기통신의 15부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업계의 니즈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정부에서 좀 같이 참여했으면은 참 좋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한전에서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에 1.4기가와트 정도의 개통 안정용 ES 설치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가 500메가고 2단계가 900메가에서 약 1조 2천억을 들여서 2023년까지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스펙을 거의 다 확정을 한 상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에 1차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장기적으로 나머지 거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마냥 컨소시엄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한 개 마다를 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은 좀 한전에서 아직까지 그걸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 이제 입찰이라든가 할 건지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에 50메가 설치하는 건 이제 내년까지 설치를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 그 회사 자체에서는 이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다 끝났고 올해 이제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이제 정부 예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타를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거기에 끝나면 아마 이제 어떻게 입찰이라든가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아마 건설 부서에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말씀 많을 텐데 도로에서 한 분 하시고 또 온라인에서 한 분 정도 더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혹시 나머지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시간 끝나고 질문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받고 또 성실히 답해주도록 답해주도록 제가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OCI 파워 최인선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제 ESS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세계적인 물량이 많이 있지만 유틸리티가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ESS 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틸리티에서 모든 것들의 개통 안정화를 다 잡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는 포션이라고,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아까 이제 몇 가지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대세는 거의 멀티펑션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을 그때마다 유틸리티들이 요구할 때 대응해 줄 수 있는 이제 ESS나 재생에너지의 제어 방식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BC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고 말씀하신 거는 일정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도를 기다리기에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국내 투자도 있지만 해외도 좀 저희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제도를 조금 연장해 가면서 그 제도 플러스 앞으로 이러한 기능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좀 제도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단순히 이제 유틸리티 중심의 이제 ESS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해외 시장 수출 물량은 그쪽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말씀드릴 게, 아까 그 리유징 배터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사이트에 그 현대자동차 리유징 배터리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제 샌드박스 풀어주셔가지고 이제 설치가 됐고, 정기안전공사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설치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그 인증서가 없어서 설비 등록을 안 해주시고 계셔서요. 결국 이제 또 하나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좀 저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려도 REC를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 저희도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좀 제도가 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고려해 주셔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되는 전력정책 포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문 사항도 정기협회에서 팔로우 해서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혹시 질문 없으시면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키스의 김진 부장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 사이트에서 아까 이창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지개통 커테인먼트의 그런 후보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그 개통의 혼잡도와, 그리고 또 저희가 신규 사업 하려고 이제
한전의 송전 이용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한 2026년에나 가능하다 이런 답변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전 사업 신규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한전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발전 제약 완화 관련해서 지금 그 1.4기가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2023년까지로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와 또 많은 물량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이제 도입하면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한전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민간의 좀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사업에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틸리티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 사업자 쪽에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 나눠진다고 보고요. 저희들 유틸리티에서는 이제 발전 제약 완화를 위한 이제 제약 완화 ESS를 설치를 그래서 1.4기가와트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 사업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이제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커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전망을 이제 적기에 건설하면 참 좋지만 사실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를 이제 그 송전망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제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싶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통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나는 꼭 여기에다가 발전소를 지어야 되겠다. 어떤 조건이라도 받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커테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커테일에 대한 조금의 이제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 발전단지에 같이 ESS를 설치를 해서 아까 이제 시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야간 발전 제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조금 그냥 나는 발전을 할 테니 교통에서는 알아서 다 해결해 주라가 아니라 나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 나도 기본적인 역할은 하겠다라는 그런 너무 세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코멘트 사항이나 소문 사항은 말씀을 그 정기협회를 통해서 주시면 그 지금 나오신 정책 담당자나 아니면 관련 분들께서 적극 참고해서 아마 집행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ESS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주춤했지만 안전 확보는 물론 ESS 산업의 재도약은 우리나라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각계 전문가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 ESS 산업이 겪은 혹독한 경험과 시련은 대한민국 ESS 산업의 수준과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생깁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